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정도는 더 가지 않겠네요. 강력한 경쟁자였던 크래프트 에셋이 좀 힘드니까. 네. 오늘 주제는 이제 금 투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위기 때마다 금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우리 모두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금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또 모르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금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지가 아니라 좀 어떻게 하면 금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제 방법을 좀 알려주는. 예, 세 가지죠, 뭐. 제일 비추하는 건 이제 현물. 현물. 예, 이제 현물은 요런 골드바 같은 거. 그게 골드예요. 이거 블랙바긴 한데. 블랙바. 나 이거 왜 갖다 놨나 했네. 안경도. 우리 집에 골드바가 없어서 예시가. 애기가 없어서 그래, 애기가. 저도 금은 갖고 있어요. 금이 뭐 아들들. 네. 제가 돌반지. 돌반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 받은 거 있으니까 금가락지도 있고 또 열쇠도 있고 뭐 작지만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거북이도 있는 것 같은데. 거북이. 네, 작지만 그래도 거북이도 있어요. 어느 방에 있어요?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거든요. 마님이 갖고 계시지 뭐 제가 알겠어요. 아무튼 이사 다닐 때 마님이 가방에 챙겨 오시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버리진 않으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골드의 그 의미가 뭐냐면 네. 1971년 그 닉슨 쇼크 이전까지 네. 그 골드는 곧 화폐 피아트였어요. 다시 그렇죠. 말씀드려서 그 뭐라고 하나요? 버파였어요, 버파. 네.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화폐였어요.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보호받는 화폐였어요. 네. 물론 국가 권력이 보호한다 그래도 화폐 같지도 않은 화폐들이 세상에 천지죠. 네. 뭐 당장 북한에 있는 화폐라든가 아르헨티나 페소 같은 경우 또는 소말리아 실링 이런 화폐들은 국가 자체가 만든 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사라지면서 네. 금 본위제, 달러 본위제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대안이 달러 아니면 금이 되는 게 결국 금이 네. 1971년 닉슨 쇼크 이전까지만 해도 버파였다. 네. 정부가 보증해주는 화폐였다. 근데 그게 1971년 이후에 닉슨 대통령이 야 이제 우리 교환 안 해. 옛날에는 금 1온스에 대해서 35달러라는 고정 환율로 교환을 해줬는데 네. 이제 그런 거 없어. 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보니까 윤전기를 눌러서 달러를 무한정 풀 것 같거든. 특히 1971년에 뭐가 있었냐면 베트남 전쟁에서 네. 미군이 베트남에 50만 명 이상 파병돼 있어서 재정 적자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전쟁에서 뭔가 한번 이겨보려고 윤전기 돌리려고 닉슨 쇼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금으로 뛰어갔어요. 왜냐? 달러는 윤전기를 눌러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 마구마구 병사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뿌릴 테니 그 대신 금이 앞으로 더 희소해지겠구나. 달러는 흔해지고 금은 희소해지겠구나. 이러면서 금으로 가서 그게 35달러였던 게 1000불까지 가거든요. 30배 올랐어요. 딱 그 9년 만에 30배 올라요. 30.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한 가지 신뢰가 생겼죠. 아, 이거 금이 좋아. 그리고 현물금. 특히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금박금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금 1온스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00불이다. 그럼 1온스가 뭐 한 30g밖에 안 되거든요. 30g이니까 아주 가볍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천만 원 돈, 200만 원 돈이네요. 그죠? 2,000불이니까. 200만 원 돈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됐을 때 물물교환의 사회가 오든 아무튼 국가 공권력이 무너지는 사회가 왔을 때 금부치만큼 우리한테 안전한 건 없어.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사회가 북한이나 소말리아나 아르헨티나 같은 사회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용도로는 저는 소액이면 된다 쪽 입장인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골드바를 몇 개 들고 있다.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누가 보호해 줄 건데 숨겨야지 오히려. 그러니까. 예, 그걸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더 위험해지지 않겠어요? 맞아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골드바를 몇 개 들고 다닌다. 위험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측면에서 현물은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돌반지니 뭐 그런 기분 좋은 아주 정말 몇천 분의 1의 확률이지만 아무튼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대비해서 소액 갖고 있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 너무 골드 현물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또 골드는 이 부가세랑 금 가공 과정에서 수수료가까지 붙어서 그 거래할 때 매매 비용이 종로사가 가서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20% 이상 붙어요. 아, 20%. 네,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탈세의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탈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존경하는 이건희 회장님 그 자녀분들한테 유산 상속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세율이 60%
65%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 찐 부자들 중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20%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차라리 이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60% 낼까에 20%만 해서 몰래. 예, 우리 김 작가 저한테 주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 딸들, 뭐 부모, 형제들한테 이렇게 주면 이 탈세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현물에 대해서 세금을 붙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되게 네. 증빙을 엄격하게 하고 네. 또 이거 관련돼서 특히 그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하시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금화, 은화, 해외에서 발행된 금화, 은화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수집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증명 잘 해놓으셔야 되는 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추천하기 어렵고 이제 두 번째로 추천할 만한 게 바로 이제 그 KRX 현물 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KRX가 한국 거래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 금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네. 거기서 투자를 하시면 매매 수수료도 꽤 적은 편이고 금을 그대로 보유하실 수 있어요. 단 어디다 보유하냐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이버 금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 보관증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근데 뭐 KRX가 우리보다 더 신용도가 좋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KRX 금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더 수수료도 좀 싸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매매하는 맛도 있는 상품이 바로 골드 스파이더 아니겠습니까? 예, 골드 스파이더가 바로 뭐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상장지수 펀드 이름입니다. 예, 스파이더라는 이제 티커죠. SPDR. SPDR. 예, 그래서 그걸 스파이더라고 불러요. 검색하는 거는 이제 SPDR, GOLD. 네, 그리고 골드. 세계 최대의 상장지수 펀드였습니다, 한때. 그래서 이 금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기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자랑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막 매매하시면 됩니다. 매매하시면 되고요. 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고 또 이걸 투자를 하는 순간 달러로 환전해서 사야 되니까 환 투자도 또 겸비하는 면도 있어서 되게 뭐 투자해 볼 만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에 대해서는 아주 소액만 투자하고 있는 편이지만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야, 이렇게 큰 시장이 있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골드 스파이더도 투자할 만하고요. 참고로 요새 인기 좋은 은도 미국의 상장지수 펀드 시장에서 굉장히 거래가 잘 되니까 그런 데 투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SPDR은 제가 사실 작년에 좀 위기 때 조금씩 샀는데 요즘 금값이 좀 오르고 있죠.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금이라는 게 묘한 이 매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반대 포지션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딱 들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상화폐, 크립토 에셋이 딱 나오게 되니까 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24시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경우도 많고, 당장 우리 KRX 금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좀 약간 제약 요건이 있는 반면에 요건 또 금에 투자하는데 보면 뭐 투자하는데 몇 달러 필요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비해서 쪼개서 투자하고 24시간 돌아가고 가상화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또 매력을 느끼고, 그렇죠. 이게 또 사이버 금이고 미래의 금이다라는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그 광고성의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 좀 금을 대체해서 그쪽 크립토 에셋이 부각됐던 측면이 있어서 반대로 크립토 에셋이 요새 좀 조정을 받으니까 금에 대한 선호가 생긴 것도 적지 않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안전자산 중에서 좀 최고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상품들이 달러도 안전자산에 속하죠. 그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왜 부분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금이라는 거가 이게 유동성 현금 화폐로서 좋아요. 근데 좋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일종의 보관 창고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3월인데 두 번 다 금 가격이 폭락해요. 폭락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3, 4월. 지난해 3, 4월 금 차트 한번 보시면 세상에 금융위기급의 충격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 1,400 가고 그럴 때 금값도 함께 빠져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위기가 발생하고 했을 때 순서가 달러를 확보하는데 유동성, 현금 유동성 확보가 제1의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잘 되는 상품에서 돈을 빼요. 부동산 이런 데서는 돈 빼기 쉽지 않잖아요. 빼죠.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유동성 좋은 순서로 돈을 빼다 보니까 일단 한국 주식에서 돈 빼고 그리고 골드도 돈을 빼요. 그런 걸 보면 골드가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인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물으면 그건 아니고 부분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분명 지난 한 해를 놓고 보면 골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나
3, 4월에 빠지고 5월인가부터 올라왔어요. 그런 걸 보면 급박한 위기 때는 여기도 좀 인출 사태를 겪더라. 1순위 한마디로 달러라는 얘기. 달러 아니면 N이겠죠. 그러니까 N이나 달러 같이 좀 메이저 국가의 또 뭐랄까 좀 오랜 기간 동안 신뢰를 얻은 그런 나라의 화폐, 또 유동성도 되게 좋고 그런 나라의 화폐들이 1순위가 되고 이제 그 다음이 비슷한 순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금, 또 유로 뭐 이런 화폐들이겠죠. 우리는 이제 저 끝에 있고. 금도 되게 중요한 순위지만 문제는 그 상단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너무 패권을 갖고 있죠. 우리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한테 가서 대통령이 가서 새로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가서 정책을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솔직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간지도 잘 모르고 이런 게 평화로운 세상인데 왜 가서 어떤 내용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 결국 미국이 기축통화 패권 국가니까. 그렇죠. 그 나라가 뭔가 결정하는 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이 좀 있지 않았냐. 그렇게 보면 달러도 결국 그 지위가 지금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으나 끝장났다. 또는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찜찜한 그 권위는 아직 살아있는 이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금과 가상화폐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로 보면 될까요? 좀 반비례 관계라기보다는 가상화폐는 일단 달러의 대체제 성격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아직은 위험 자산이다 정도. 그러니까 추구하는 목표는 달러처럼 안전자산이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그 꿈이 조금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변동폭이 너무 크면 안전자산이 되긴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안전자산이 되는데 가격이 너무 변동성이 크면 그러니까 조금은 위험자산 쪽에 아직은 있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제가 저 댄스 가수처럼 추고 싶은데 제 허리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기 꽃보다 할배 출연하시는 그런 할배급이다. 신고 선생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크립토 에셋의 미래가 안전자산이 세이프 에셋이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로서 보면 너무 변동성이 크고 특히 2020년 3월에 엄청나게 패닉을 일으켰잖아요. 금과 함께 같이 빠졌어요. 그때 보면 아직은 위험 자산이구나. 그런 정도. 자, 그럼 박사님이 이제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로 이제 골드바, 그다음에 KRS 금, 그다음에 ETF, SPDR, 골드 요거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그 골드바는 그럼 어디 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행 가면 삽니다. 은행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골드 뱅킹 하셔도 되고요. 뭐 제일 많이 하는 건 당연히 현물 금은방 가서 사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실 때는 주요 은행들 그냥 신한은행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신한은행 가셔서 골드 관련돼 있는 상품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뭐 현물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박사님 또 시중은행에 다니시는 게 있잖아요. 예. 은행의 골드바 한 개는 몇 킬로예요? 1kg짜리도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1kg면 와 진짜 엄청난 돈이네요. 얼마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30g이 200만 원이니까 이거 30배잖아요. 30g에 30배일 거 아니에요. 1kg니까. 그렇죠. 그러면 6천만 원인가요? 더 되겠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거를 예금하시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드 예금 또 골드바 이런 거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골드바 혹시 몇 덩어리까지 받냐고요? 그건 못 받고, 그건 못 받고 그냥 사진만 받죠. 저희한테까지 옵니까? 그냥 구경 영업부에 있을 테니까. 또 그때 당시 한참 인기였어요. 굉장히 인기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골드 관련돼서 은행에서 상품을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되게 인기였고 사진을 많이 봤죠. 막 그 광고 이런 거. 영화 보면 부자들은 그 자기 금고에 골드바가 막 몇 개씩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관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네, 그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저는 금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부여하는 쪽에 서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은행의 이자가 앞으로 영원히 0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금의 매력이 굉장히 커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은행에 가면 자꾸 이제 수수료를 내면 되지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게 거의 없다라고 일본처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가서 은행 거래를 하게 되면 흔적이 남죠. 그렇죠.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증빙이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소득 레벨이 있는 분이라면 그냥
골드를 한 10년 정도 묵혀놨다. 왜냐면 이자 한 푼도 안 주니까. 어차피. 그거 들고 있다가 금을 쪼개서 쓴다든가 자녀들한테 중요하는 식으로 가는 게 너 한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금고가 잘 팔린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그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사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건 일종의 좀 블랙스완을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영영 인플레가 안 나고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며 은행 이자는 앞으로 기대할 수 없는 사회가 온다라면 이게 국가 재정도 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거둘 원천들이 자꾸 사라지면.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지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실물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금에 대한 어떤 선호들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빚어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 일본의 사례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이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지폐보다 더 유용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상,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은 사볼 만한 화폐인데 저는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건 진짜 부자들 이야기고 저 같은 이제 작은 저는 아주 이제 스몰, 아주 리틀 부자 입장에서는 부자는 부자도 아닐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입장에서는 소시민 약간 위에 그 정도 입장에서는 금은 그냥 재미삼아 갖고 있고 저는 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KLX 금이 좀 상대적으로 낫다. 또 HTS에서 막 매매하기도 편하고 할 수 있어요. SPDR 왜 안 하시고? SPDR은 조금 갖고 있어요. 조금 갖고 있는데 저는 미국 달러는 몇 번 자랑했다시피 미국 리츠가 주력이라서 요새 미국 부동산 투자로 짭짤해서 미국 리츠가 그 부동산 관련돼 있는 신탁회사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쪽이 저는 주력이라 금은 그냥 재미삼아 조금. 재미삼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크립토 에셋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금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제가 세게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게 제가 포지션이 많지 않으니까 뭐 자신 있게 잘 말을 못 하는 게 그냥 아주 재미삼아 조금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박사님이 이제 부자 얘기하셔서 그런데 옛날에는 요걸 기다렸구나. 부자의 기준이 밀리언 달러 뭐 10억 이런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제목도 영화 제목도 있었고 그렇죠. 요즘에는 그 혹시 시중은행이나 그런 데서 부자의 기준을 혹시 몇 억 정도를 일단 기준 약간 잡아놓은 게 있지 않나요? 있는데 뭐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은 뭔데요? 금융자산 10억 이상. 금융자산만 10억 이상. 부동산 이거 다 빼고? 그러니까 부채를 다 네트를 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채 5억에 예금 10억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건 부자가 아닌 거죠. 그럼 총자산으로? 총자산으로는 30억은 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김낙년 교수님, 그러니까 동국대학교의 김낙년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서 재밌는 논문 하나 본 게 뭐냐면 상속세의 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이런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0억 이상 정도의 유산을 자녀나 아내분에게 물려주시는 또는 배우자분에게 물려주시는 분들이 2,000명이 안 됐던 걸로. 그러니까 한 해 20만 명 이상 돌아가시는데 20만 명 이상 돌아가시는 중에서 2,000명이 안 됐으니까 1%, 그러니까 200명이 안 됐, 죄송합니다. 200명이 안 됐으니까 0.1% 정도가 50억 정도의 그 가구주가 돌아가실 때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 그런 상속세를 지급하신 분이 200명 정도밖에 안 됐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드물구나. 그 상속세 때가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세금을 걷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0.1%가 부자다. 이건 너무 과하잖아. 좀. 그죠. 그리고 또 그분이 그 전에 사전에 또 중매도 하셨을 테니까. 그러면 그걸 좀 완화해보면, 진짜 찐부자가 되고 싶다면 한 30억 정도는 찐부자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그게 너무 허들이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금융자산 10억 정도. 그럼 이야기해보면 괜찮지 않냐.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미 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컷하겠다. 김 작가님 제가 짭짤한 걸 알고 있는데, 짭짤한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실 꿈을 이루려면 목표를 알고 있어야 되죠, 명확한. 그래서 지금 금융자산 10억이 이제 부자의 기준, 그 다음에 총자산으로는 한 30억 정도 넘으면 이제 금융권에서는 그래도 부자의 기준에 선다. 상당히 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눈이 높으셔서 다들 문제예요. 자, 그러면 금 투자 이거 매력, 뭐 장점과 단점 좀 비교해서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세요. 장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화보다 안전자산이에요. 원화보다 안전자산. 그리고 두 번째, 제로금리 시대가 계속 펼쳐지면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한번 뭐 들고 있어봐야 나쁘지 않다. 이건 나쁜 점을 좀 이야기하자면 이자를 안 준다 일단.
그리고 아, 그치, 비용이 뭐든 조금은 든다. 금고 사야 될 수도 예, 있고. 금고를 사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안 좋은 거죠. 그치? 수익률도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2008년 이후부터만 딱 자르면 수익률이 최고죠. 근데 이제 한 1970년이라든가 이렇게 좀 길게 자르면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자산에 오른 거에 비하면 금은 좀 오를 때 한번 몰아오르고 수년간 못 오르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2012, 13년 지난 다음부터 우리 꽤 그때 한참 올라가다가 그 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 금이 한 거의 10년은 아니지만 7, 8년 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의 특성이 그래요. 오를 때 몰아오르고 쉬어요. 그래서 쉴 때 들어가시면 고생을 좀 하죠. 고생한다.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박사님 보셨을 때 금은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는 화폐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화폐의 신뢰가 떨어져. 3번 올랐어요, 3번. 역사적으로 금은 3번 올랐습니다. 크게 오른 거 기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 답을 3번. 자, 첫 번째 대공황. 그러니까 화폐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근본이 이제 붕괴되고 사람들이 이 정부 이런 걸 믿을 수 없게 되는 무서운 시기들. 첫 번째. 두 번째 1970년 닉슨 쇼크. 그래서 근본이 이제 폐지할 때 30배 올랐다. 세 번째 2008년 양적 완화 시행. 이렇게 3번이죠. 그리고 이번에 2020년부터 시작된 또 한 번의 양적 완화 때도 또 금이 오르는 거 보면 금은 화폐에 대한 대체제, 특히 법화가 그러니까 법정 화폐가 신용화폐가 신뢰를 잃어갈 때 대안으로 많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그건 참 좋은 특성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왜 이걸 안 사요, 박사님? 그렇게 좋은 거 알면서 왜 안 사요? 그렇게 오르시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금이 상당히 좋은 대체제인 건 분명한데 한국 원 특히 주식 가격도 좀 비슷한 특성이 좀 있어요. 미국 달러가 흔들리고 이럴 때 우리 원 주식 가격도 잘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시기들마다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대공황 때는 한국이 없었지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좀 금값 오를 때 우리 자산이 오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더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배당도 주고 조금이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주식을 좀 좋아하는 쪽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향.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사님은 이제 금보다는 주식을 좋아하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금이니까 어쨌든 지금 금값이 작년부터는 좀 올랐죠.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서 많이 올랐죠. 한 3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어요.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정도는 더 가지 않겠냐. 모르냐면 아까 얘기했던 강력한 경쟁자였던 크립토 에셋이 좀 힘드니까 일단 경쟁자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두 번째는 최근 발표됐던 외환보유고 통계 봤더니 미국 달러 외환보유고 비중을 조금씩 또 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앙은행들이 보기에 미국이 계속 돈 좀 푸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방 인상 안 할 것 같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들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이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3가지 골드바, 그다음에 KRX 금과 그다음에 SPDR 이제 골드인데 요거 이제 거래 수수료는 아까 첫 번째 골드바는 비싸다 말씀해 주셨는데 KRX 금이랑 스파이더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거래 유동성이 또 주는 슬리피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한번 매매해 보시면 아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 집을 사러 가면 호가 최상단을 사야 되잖아요. 그쵸? 1층, 탑층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열층 잘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런 건데 반대로 하우스푸어 사태 때는 사는 사람이 갑이죠. 가서 저 로열층만 사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유동성 측면에서는 스파이더가 더 나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대신 미국 달러 자산을 환전해서 사게 되면 또 거기서 매매 차익, 캐피탈 게인 텍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매매를 자주 하고 매매에서 벌어지는 유동성 이런 걸 중시하시는 분들은 스파이더가 좋을 수도 있는데 세금 그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미국의 매매 차익 과세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국내 또 KRX 금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사실 소액 투자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슬리피지라는 건 그거 아닌가요? 주식창에서 호가창에서 그렇죠. 10,000원, 그다음에 9,950원, 9,900원 그 사이. 근데 슬리피지가 큰 시장이 있고 작은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시장을 저희들은 딥한 시장으로 부르는데요. 호가가 깊다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시장이 뭐냐면 촘촘해요. 삼성전자 배매 100원 단위로 쫙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 단위 한 단위의
몇십만 주 사자가 걸려있는 주식이 있고 몇 주 사자가 걸려있는 주식이 있는데 당연히 슬리피지는 몇 주가 크겠죠. 반대로 몇십만 주, 몇백만 주가 촘촘하게 호가가 걸려있는 자산은 살 때 거의 비용이 안 들겠죠. 네. 그런 차이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주신 금투자 관련해서 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예.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금융자산 많이 모으셔서 특히 저는 꼭 올인만 안 한다면 금투자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워낙 주식쟁이라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서 주식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거지. 금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괜찮은 고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늘 바뀌지만 늘 존재합니다.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사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복잡한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을 찾아 성공 투자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관점입니다. 나만의 관점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봐야 할 책은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님이 쓴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과 함께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강방천의 관점을 담고 있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펀드 투자 에셋플러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